오늘은 인센티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거듭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이론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최초의 경제학에서 시작하였으나 정치, 사회, 도덕 등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은 수능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경제학과 심리학과 윤리학을 넘나들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인센티브는 세 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급, 유인책, 그리고 동기입니다. 이 중 수능에서는 동기라는 의미가 가장 널리 쓰이며 또한 성과급과 유인책은 동기에 포함되므로 우리는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인 동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동기가 돈이 되면 금전적 인센티브, 동기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처벌적 인센티브, 동기가 도덕적 보상이라면 도덕적 인센티브 등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센티브는 동기 심리학에서도 널리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먼저 동기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뒤 동기라는 단어를 인센티브라는 단어로 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계약론자이며 국가가 국민의 이익에 반할 때 국민은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논한 존 로크의 어록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동기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즉, 동기는 우리를 움직이도록 촉구하는 어떤 것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요. 물론 동기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어서 우리의 행동을 한 가지의 설명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는 동기의 원인을 감각적 본능 또는 인지적 본능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쥐는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고 배고플 때에는 정서적 각성을 보이며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이론으로 진화학자 다윈은 동기란 진화 과정에서 성립된 자연 선택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환경에 가장 잘 대처하는 유기체가 자연 선택에 의해 생존하게 될 것이므로 생존에 유리한 행동들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생존의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매슬로우는 모든 인류가 지닌 5가지의 보편적 욕구로 인해 인간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동기 이론이 있지만 모든 이론의 한 가지 동일한 공통 목표는 동기란 바라는 행동을 유발하고 강화시켜 유지해 나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동기의 원인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기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2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입니다. 동기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나 성취감과 같이 업무 자체가 제공하는 본질적인 보상으로 인해 생기는 동기일 때 이를 내재적 동기라 하고 이때의 보상이 바로 내적인 본질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보상이나 기타 강제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활동 자체로 인해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내적 감정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외재적 동기는 외적인 보상이 주어지거나 기타 강제적 요인, 이를테면 월급이나 학위를 따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되는 외적 요인을 말합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칭찬, 처벌 등의 전반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 동기가 돈이 되면 금전적 동기, 동기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처벌적 동기, 동기가 도덕적 보상이라면 도덕적 동기 등이 되는 것이며 이 모든 동기는 외적 동기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행위 자체에서 느끼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 즉 내적 동기로 보고 그 이외의 모든 동기는 외재적 동기, 즉 외적 동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재적으로 동기화되었다라고 하면 돈과 학위와 같은 외적인 보상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었다라고 하면 행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말을 추론해보기 바랍니다.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상쇄적 관계에 있다.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상쇄적 관계에 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성취감도 있어. 나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 라고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된 개인에게 외적인 보상만을 강화하면 오히려 내적인 동기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보상을 높여주면 구성원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설득 없이 간단히 내적인 보상을 외적인 보상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저하시키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외재적 동기가 언제나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며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상호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위에서 사용한 모든 동기라는 단어를 인센티브라는 단어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재적 인센티브와 외재적 인센티브의 상쇄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구성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 목표 달성에 부응하여 제공하는 유인책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구성원에게 업무 동기와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인 성과급이 인센티브의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의 한계 효용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비금전적 보상인 인정이 부각되고 있다. 성과를 창출한 구성원을 가치 있게 여기고 몰입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인정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최초의 인센티브는 지극히 경제학적 발상에서 시작됩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은 극대화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는 인센티브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에 급점을 찍는 제도입니다. 이를 흔히 인센티브의 외재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돈이나 금전적 이득이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 배웠듯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시장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만족감과 도덕심, 의무심, 책임감 등의 내재적 가치를 위해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를 인센티브의 내재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동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의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문제는 외재적 가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재적 가치를 사용하거나 내재적 가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외재적 가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요. 금전적 인센티브와 같은 외재적 가치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금전적 인센티브와 같은 외재적 가치가 도덕성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몰아내어 동기 자체를 끌어내린 수많은 실험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험으로 미국의 성적에 따른 현금 지급 제도와 스위스의 방사능 폐기물 찬반 투표가 있으며 모두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두 경우 모두 금전적 인센티브로 인해 제도 자체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미국의 한 도시는 공립학교의 수준을 높이고자 공립학교 2,000곳의 학생들에게 시험 점수가 오르면 그때마다 $5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90점에서 95점으로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충분한 아이가 고의로 91점을 맞습니다. 한 번에 올리면 $5이지만 1점씩 올리면 $25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더라면 성취했을 성취도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금전적인 외재적 인센티브는 내재적 인센티브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은 돈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돈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공부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업무에는 통하지만 학업과 같이 복잡하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질과 정신적 가치의 의미가 혼합된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얘는 외재적 인센티브 때문에 행위자 스스로가 내재적 인센티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어진 금전적 인센티브에만 목을 매는 파블로프의 개가 된다는 뜻이죠. 비슷한 사건이 러시아에서도 발생합니다.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러시아 정부는 세계 기록을 깰 때마다 1억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니다.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는 세계 기록을 깰 정도로만 조금씩 기록을 세워나갑니다. 결국 자신의 전성기를 지나게 되어 자신이 최선을 다했더라면 세울 수 있었던 기록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합니다. 전형적인 돈맛을 보아 돈만 보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된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사뭇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 의회가 한 마을 주민들에게 핵폐기장 시설 건설을 받아들일지 물어봅니다. 결과는 근소하게 과반수가 찬성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민적 의무감이 핵폐기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눌러버린 것이죠. 어딘가에는 지어져야 하며 누군가는 피해를 보아야 한다면 자신들이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로 매년 보상금을 지불하는 안을 제안하자 찬성 지지율이 25%로 절반가량 떨어집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보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이 핵폐기장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주민의 의지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보상금 액수를 더 인상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평균 월 수입을 훨씬 넘는 1인당 $8,700를 매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주민들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인센티브가 지불된 경우 찬성률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돈을 받은 순간 시민의 자발적 의지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에 의해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들이 나타난 가운데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핵폐기장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시민들의 의지와 의무감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는 주민들에게 찬성표를 얻기 위한 뇌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공공정신이 우세한 곳에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일반 경제이론 방법론은 적용하기 어렵다. 순수한 시민의식이 뇌물에 매수당하지 않겠다는 금전 문제로 탈바꿈되자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쟁점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쉽게 말해 주민들이 금전적 제의로 마음이 상하여 시용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지는 시민의식 하나였으나 거기에 또 다른 금전적 이익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포함되면서 선택지가 오염된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또 다른 선택지가 포함된다면 선택지는 더욱더 오염이 되어 순수한 시민의식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선택지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선택지로 오염된 순수한 시민들만 남게 된 것이지요. 인센티브가 순수한 시민을 파블로프의 개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통해 인센티브의 부정적 효과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 자료에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재적 동기와 공공정신이 오세한 곳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일반 경제이론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의무가 매물에 매수당하지 않겠다는 금전 문제로 오염이 되면 성숙한 시민의 의무를 밀어내게 됩니다. 금전적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보상의식이 개입되면 학생과 시민의 의무를 지키려는 규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 돈이 개입되면 도덕적, 시민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감퇴시키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경제와 그 핵심인 돈의 위력이 항상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금전적 가치보다 더 높은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명분을 소유한 문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입해야 할 바람직한 인센티브 제도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사회주의 사회의 한 명의 지도자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극찬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출생의 쿠바 정치가이며 혁명가입니다. 향년 39세에 사망하지만 그가 보여준 현실의 안락과 권력에 안주하지 않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죽어간 삶의 경로는 이후 젊은이들이 그를 멘토로 삼기에 주저치 않게 하였고 그의 참혹한 죽음은 전사 그리스도란 별명을 붙이게까지 합니다. 이런 인기 때문인지 그는 혁명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경계했던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 미국에서조차 가장 뜨겁게 인기 있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혹자는 혁명도 사회주의도 사라진 지금 오로지 그만 살아남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이념과 국가를 떠나 전설의 혁명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체 게바라입니다. 오늘은 그의 사상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 게바라가 혁명 정신으로 삼았던 사상 중 도덕적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태도와 가치를 바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주의적 수단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의식 속에 인간이 매몰된다.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 이론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 게바라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에 의존하는 것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경계했던 것은 자본주의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인해 인간의 도덕성이 말살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는 각 개인이 최대한 발달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달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달의 조건이 되는 사회이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분명 그는 사회주의 혁명가임에도 자유주의 사상이 저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닮은 듯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소련식 사회주의와 차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진정으로 민중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는 도덕적 인센티브를 강조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닌 도덕적 명예를 수여하자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금전적 인센티브로 인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송두리째 뽑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듯 사회주의 경제 모델에 인간과 도덕성을 접목시킵니다. 즉, 인간과 경제를 함께 바라보자는 것이죠. 마치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도 느껴집니다. 엄청난 돈으로 보상을 하기보다는 당신의 성과가 사회와 인민들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는 도덕적 명예를 수여함으로써 그는 모두에게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이 자본주의의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더 오랫동안 꿈을 펼칠 수 있었다면 성숙한 사회주의의 모습이 어땠을지 참으로 궁금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보너스로 부정적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인센티브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것이었고 지금 배울 것은 인센티브 중에서 처벌과 같은 부정적 인센티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외재적 인센티브에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환경 자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긍정적 인센티브는 잘하면 보상을 주는 것이고 부정적 인센티브는 못하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인센티브의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놀이방 지각 벌금 실험이 있습니다. 놀이방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려갈 때 10분 이상 지각하면 벌금 3달러를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부모들의 지각 횟수가 2배로 상승하게 됩니다. 지각하는 죄책감을 3달러로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부정적 인센티브는 도덕성의 결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에 대한 외국의 강력한 처벌 기준을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는 무조건 총살형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한 건 이외 모두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 역시 너무 작은 부정적 인센티브는 도덕성의 결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인센티브의 대표적인 역사적 제도가 노예제도라고 합니다. 노예제도는 결코 긍정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잘하면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채찍질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되고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하는 것이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노예들의 노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실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섬세한 작업에 상당히 취약하므로 성장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이는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인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은 극대화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노예제도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음이 증명됩니다. 매의 논리는 수많은 노예제도의 단점에 대한 논리 중 부정적 인센티브로 고찰한 논리입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 인센티브는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만성적으로 사용될 경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언급한 사례 이외에 너무도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 지문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